안녕하십니까. 자동차문화연구소의 전영선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안전운전 하셨겠죠? 요새 이 자동차를 둘러싸고 친환경이라는 말씀 많이 들을 겁니다. 친환경 자동차.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자동차는 매연의 주범이라고 그래서 옛날부터 참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자동차를 관리하면서 집에서 이 친환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차입니다. 자동차 세차하기를 꺼리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할까 말 건데, 자주 또 세차하시는 분들은 일요일만 되면 길에다 세워놓고 그 하이타 있지 않습니까? 세척기에 들어부어서 거품 물을 그대로 길에 쏟아부어서 하수구로 흘러보냅니다. 이것도 물을 오염시키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세차를 하냐면 걸레 물을 짜라가지고 닦아냅니다. 골고루 닦아내서 물을 더럽히지 않게 이렇게 저는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차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오염된 세상을 막아주는 그런 한 방법으로 생각하시고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동차는 인간을 빠르게 태워주고 물건을 빠르게 수송해주는 이런 본연의 의무도 있겠지만은, 인간이 요구하는 다양한 자동차를 만들어 주게 하는 것도 바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이동식 병원차, 이동식 헌혈차, 이동식 무슨 도서관, 이동식 우체국 이렇게 해서 대량 생산을 하질 못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런 차들은 특수차라 해서 수요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다양하게 이용되는 베이스 모델, 그러니까 차종은 바로 버스입니다. 이 버스는 다양하게 물론 여객 수송도 하겠지만 그것을 벗어나서 다양하게 이용됩니다. 바로 개조해서 만들어낸 차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동식 도서관, 이동식 우체국, 이동식 은행, 이동식 병원, 이런 것들 다 버스가 기본 모델에 대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주 특이하고 재미있는 그 유일한 버스형의 호텔이 등장해가지고 상당히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에 등장한 것인데요. 말씀드려서 버스 호텔입니다. 뭐 버스가 호텔이냐 의아해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은 바로 움직이는 호텔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988년 우리가 서울 올림픽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이 서울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세계가 우리가 넓어지고 서로 교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88년 올림픽 때 아주 그 기이한 버스가 서울에 등장했습니다. 덴마크의 대학생 12사람이 영국제 중고 2층 버스를 사가지고 2층에는 12개의 침실 방을 만들고 침대 12개를 장치하고 아래층에는 식당 겸 음식실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타고 서울에 등장해가지고 한동안 잡지에도 오르고 굉장히 그 재밌은 광경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최초로 등장한, 우리가 만들지는 않았지만은 버스 호텔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후 또 이런 버스를 갖다가 기업으로 사용하는 그런 인간의 두뇌란 하나 없습니다. 어떤 모티브가 생기면 이것을 돈벌이에 갖다 붙이는 거. 2002년에는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의 플리비오라는 그 사냥을 좋아하는 젊은 사람이 아프리카에 여행 갔다가 아프리카의 그 사파리 버스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버스 호텔 사업을 정식으로 엽니다. 이 버스 호텔은 어떻게 생겼냐면, 요새 우리나라 서울에 굴절버스 있지 않습니까? 두 칸이 달려 있어요. 앞쪽은 엔진하고 침실이 달린 버스, 뒤에 견인하는 그 버스는 거기 식당하고 음식실이 들어가 있고 주방실이, 화장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리비오는 이 버스를 가지고 지금도 브라질에서는 아주 명물로, 그리고 사업의 호황을 이룬다고 합니다. 현재 한 8대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산유국의 서름이라는 건 바로 고유가 시대를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최고 국제시장 배럴달 $60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고유가 시대에 지금 고통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유가 시대에 그래도 각광을 받는 차가 바로 디젤 차죠. 우리나라에서는 디젤 경유가 휘발유보다도 약간 쌉니다만은, 이 휘발유보다도 디젤유가
연비 효율이 좋습니다. 이 디젤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보급된 것은 바로 70년대입니다. 70년대 혹시만 두 차례 그 석유 파동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디젤 차를 먼저 보급하겠다고 앞장선 회사가 바로 벤츠사입니다. 벤츠는 우선 디젤 자동차를 보급하기 전에 우선 세계 이 디젤 차의 연료 연비성, 우수한 연비성과 성능을 좀 인정시켜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우선 선전 효과를 얻기 위해서 선전차, 그러니까 광고 시범차를 한 대 만들었는데 이 차가 바로 메르세데스 벤츠 C3라는 아주 어떻게 말하면 좀 환상적인 디자인의 차입니다. 이 차는 3000cc 디젤 엔진을 얹어가지고 세계에서 당시 가장 디젤 차로 빠른 기록까지 낸 차입니다. 372km, 시속 372km라는 기록을 올려가지고 이 벤츠의 디젤 차의 선전 효과를 톡톡 입은 차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이 디젤 차로서 327km를 따른 아직 그 속도를 돌파한 차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요새 디젤 차 아무리 빨라도 한 200km 이상은 넘어가지 않죠. 그래서 디젤 차도 지금 엔진이 계속해서 가솔린 엔진만큼 그 모든 성능이나 그 작동이 상당히 폭넓게 개발돼 가지고 아마 머지않아 300km 이상 달리는 디젤 차도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벤츠는 디젤 승용차를 개발의 성부이기도 합니다. 이 디젤 승용차를 제일 처음 만든 것이 1936년인데 바로 벤츠 회사에서 벤츠 260D라는 디젤 승용차를 만들어가지고 당시에 유럽의 택시로 많이 팔기 시작하면서 이 디젤차가 곽광을 받게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디젤차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디젤차에 디젤은 사실 그 가솔린보다는 속도는 느립니다. 이끄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예를 들어서 속도에서 비하면 가솔린 차가 최고인데 이 디젤 차는 보통 1분당 회전수가 2000에서 한 4000 회전 정도이고 가솔린 자동차는 1분당 엔진 회전수가 아주 높으면 8000 회전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엔진 회전수에 따라서 속도가 좌우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디젤 차가 가솔린 차의 속도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속 400km 이상 따라가기는 힘든 지경입니다. 그러나 곧 우리나라에서도 스포츠카에 디젤 엔진을 얹어서 고속용을 만들겠다는 이런 그 계획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불멸의 자동차, 또 불멸의 이렇게 불멸자가 많이 붙는 그런 세상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에도 보면 불멸의 차를 만든 불멸의 자동차 회사, 이 얘기가 됩니까? 저는 이 불멸의 자동차를 갖다가 만든 회사를 적어도 1세기 이상의, 그러니까 100년의 역사를 가진 회사들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프랑스의 르노 자동차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 르노 자동차는 최근에 우리나라에 와서 삼성 자동차를 인수해가지고 르노 삼성으로 지금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죠. 그 르노 자동차입니다. 이 르노 자동차를 세운 사람은 루이 르노라고 해서 이 소년 때부터 공부를 해야 될 시기에 공부는 팽개쳐놓고 기계광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기계 만지는 데는 아주 도 같았어요. 잘 부수고 잘 맞추고 잘 만들어내고, 이런 소년이 크면서 당시에 전기자동차를 보고는 저게 너무 거치장스럽고 연기를 뿜어내고 운전하기도 힘들고 하는데 어떻게 간소하게 만들 수 없을까 생각하는 중에 벌써 독일에서는 그 이상적인 오늘날의 가솔린 자동차,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자, 루이 르노는 1899년 드디어 뜻을 세웁니다. 이 해에 자기 자신이 자기 마당 뒤에서 연구소를 차려놓고 공작실을 차려놓고 드디어 사륜 유모차 같은 자동차를 처음 만들어냅니다. 이 자동차가 르노 1호인데 이 르노는 참 재주가 다양해요. 공부는 싫어하지만은 발명에는 여러, 그리고 장사하는데도 도가 터져서 자동차를 1호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겨울에 크리스마스 직전이다. 친구를 18명을 다 불러내가지고 발에 목마르트를 넣고 다니면서 한 번씩 태워줍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게
너희들이 내 차를 한 대씩 주문하면 내가 태워주마. 이렇게 해서 밤새도록 18명 태워주고 12대의 차를 주문받는 아주 그 판매에도 도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자신을 얻은 루이 누노는 형제들의 도움, 형하고 동생 삼형제가 합작을 해가지고 드디어 르노 자동차 회사를 1900년에 세웁니다. 자, 르노는 자동차 그 당시만 해도 프랑스에도 여러 군데 자동차 회사가 조그만 자동차 회사가 많이 생겨나요. 그러면 이 자동차 회사들하고 경쟁하려면 내 만든 차의 성능을 발휘하는 문 과시를 해야 되겠는데 생각하다가 당시 막 일어나는 레이스, 자동차 레이스에 집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20년대까지 루이는 이 레이스에 출전해가지고 많은 성과를 올려서 자기 자동차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로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스를 하면서 참 그 비극도 당하게 됩니다. 1901년 파리에서 출발해가지고 마드리드를 돌아오는 그 경주에서, 도로 경주에서 불행하게도 사고가 나서 큰 형을 잃기도 합니다. 그 르노는 1914년 전쟁이 터지면서 1차 대전이 터지면서 그 유명한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죠. 파리의 택시부대. 이 택시 600대가 파리 병사를 전선으로 실어 날랐다. 하룻밤새 눈 깜짝할 때 실어 날랐다 하는 그 차 중에서 60%가 루이가 만든, 루이 공장에서 만든 AG1이라는 차였었습니다. 그런데 20년 들어서면서 이 루이 르노에게는 강적이 나타납니다. 바로 시트로엥 차죠. 그래서 시트로엥 차 우리나라에도 수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앞바퀴 구동차 대량 생산하는데 선구를 앞장섰던 시트로엥, 앙드레 시트로엥이 세운 차인데, 세운 자동차 회사인데 이 앙드레 시트로엥은 아주 또 그 선전과 자동차 모델 개발의 귀재입니다. 그렇게 쌍벽이 붙어서 경쟁을 하는데 시트로엥이 1920년대 중반에 그 탱크 바퀴, 카터필러라고 그러죠. 이것을 시트로엥 차에 뒤에 붙여가지고 흑색 순양함이라는 아프리카 탐사대를 만들어가지고 아프리카를 횡단해버립니다. 기록을 세웁니다. 여기에 이제 도전해가지고 루이도, 루이 아시아 탐사군단 해서 아프리카에 탐사한 다음에 이 루이가 만든, 르노 자동차는 카타필라식이 아니고 뒤에 뒤에 사륜구동, 뒤에 바퀴가 6개 달린, 축이 2개 달렸죠. 그래서 6륜 구동의 차를 만들어서 그 편대를 만들어가지고 아프리카, 그 다음에 아시아 중국까지 오는 그런 기록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루이는 그 프랑스가 독일에 점령당하지 않습니까? 이때 아주 살기 위해서 독일의 히틀러가 나치군을 갖다가 도와준 겁니다. 트럭을 만들어서. 자, 전쟁이 끝나서, 프랑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프랑스 정부에서는 루이를 갖다가 전범으로 몰아가지고 투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옥 한 1년 당했다가, 풀려나면서 너무 정치적인 갈등을, 일으켜서 보면 67세라는 나이로 세상을 뜹니다만은 당시에 프랑스의 문호 앙드레 말로는 이 루이를 보고 시인의 얼굴을 가진 자동차 사람이라고, 자동차인 이렇게 극찬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루이 르노는 같지만은 지금 그 르노 자동차가 사실은 이 2차 대전 끝나면서 루이 르노가 그게 독일에 도왔다는 이유로 프랑스 정부에서 초기에는 이 르노 자동차를 국영화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몰수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80년대 총가제가 민영화를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루이는 갔지만 그의 자동차는 아직까지 연명해 오면서 좋은 제품, 또 세계 일본에도 닛산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일본서도 그 르노의 정신을 잃은 자동차, 또 한국에서도 만들어냅니다. 유명한 100년의 역사를 가진 르노 자동차 얘기였습니다. 예, 우리 국산 자동차에도 슈퍼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과거의 국산차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너무나 잘 아시는 그 국산 고유 모델 1호 포니에 대한 여러 가지 디자인 방면의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이 최근에 와서 20세기 후반에 와서 이 승용차에도 디자인이 여러 가지로 변형이 많습니다. 지금 그 승용차 디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노치백 해가지고 세단형, 그러니까 엔진 박스가 앞에 붙어 있고 객실이 가운데 있고 뒤에 트렁크가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노치백 스타일이라고 그러죠. 세단 스타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파스트백 해가지고 뒷부분이 완만하게 경사가 져서 완만하게 내려간 차들, 이런 차들 보셨을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미국의 머스탱 같은 거 보면 파스트백. 그 다음에 이제 포니에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적용시킨 해치백 스타일입니다. 이건 뒤에 트렁크가 없이 급경사로 내려가가지고 뒤에 문이 달려서 뒤에도 문을 열 수 있는 이런 다용도성 승용차. 이것을 해치백이라고 그러는데. 자, 70년대 초반 정부가 우리나라의 자동차 외국 것만 만들지 말고 국산을 시켜라. 우리 고유 모델을 생산해라고 그래서 각 메이커에다가 지시를 하고 권고를 합니다. 이때 현대자동차에서는 그 시대 70년대에 맞는 그런 스타일의 자동차를 개발해야 되겠다. 디자인이 제일 문제였습니다. 이때 이미 볼kswagen에서는 그 골프라는 자동차를 만들어냈는데 이 골프가 바로 뒤에 해치백이었습니다. 이 해치백 골프를 갖다가 디자인한 사람을 찾게 됐는데 이 사람이 바로 지금도 유명한 이탈리아의 카로체리아, 이탈리아에서는 그 자동차 디자인 카로체리아라고 그러죠. 이탈 디자인, 주지아로. 이 사람이 그 만들어낸 골프, 볼kswagen 골프를 보고 현대자동차에 굉장히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굉장히 비싸게 달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또 그 여담이 있습니다. 그 이탈리아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가 한 서너 사람이 있어요. 피닌파라니, 베르토네, 주지아로 이런 사람. 지금도 그 후손들이 주지아로는 아직까지 생존해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은 이탈리아에서 세계 각 자동차 회사로부터 디자인만 용역을 받아가지고 시작차를 만들어내는 그걸로 돈을 벌고 거기서 명성을 얻는 사람입니다. 이 디자인 스튜디오에 가면 다 만들 수 있는 그 판금 기술자부터 뭐 엔진 기술자 다 섭렵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요타나 현대나 기아에서 자동차 디자인을 하나 수주를 받으면 설계부터 해가지고 그 설계 모양, 1대1의 모양, 그 다음 10대1의 모델까지 다 만들어서 설계도 다 만들어서 그 다음에 엔진은 거의 이제 대부분은 메이커가 엔진을 추천해 줍니다. 그 엔진을 얹고 있는데. 이래서 포니가 디자인 문제를 이탈 디자인하고 처음에는 비싸게 달라가지고 뭐 이렇게 주고 받고 하다가 내고를 협상을 해서 120만 달러까지 이제 낙찰을 돼서 그 디자인을 갔는데 이 디자인에서 우선 이 디자인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디자인 스케치를 본 그 사내 중역들이 이게 무슨 차입니까? 이게 세단만 보다가 노치백 스타일의 세단만 보다가 이게 차같이 않다고 굉장히 반대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건 너무 경망스럽다. 그런데 정 회장님은 이게 아니야. 이 시대가 골프로 보라고. 이제 이런 해치백 스타일의 시대가 곧 올 거 아니야. 일본에도 만들어내고 있잖아. 우린 시대에 따라야지. 이렇게 해서 이 정 회장님의 고집, 다음에 그 부회장이시던 정세영 부회장님, 이 서로 의견이 맞아가지고 그걸 선택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디자인을 딱 해가지고 차가 등장하니까 꼭 보면, 옆에서 보면 꿀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차가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에 견인차가 돼서 그 후손들이 얼마나 지금 현대자동차에 많이 만들어냈습니까? 파브르데 세계 자동차 6강의 대회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델입니다. 여러분, 그 자동차가 음속을 돌파할 수 있겠냐 하는 걸 아마 생각해 보신 분들은 더 계실 겁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음속을 돌파한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 음속을 돌파한 제트기는 많죠. 전투기는 보통 뭐 음속 마하 1이 1224km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시속이죠. 전투기 중에는 마하 2.5, 마하 3까지 나르는 전투기가 있죠. 뭐 콩코드 같은 것도 마하가 넘습니다만은 요새 콩코드는 또 운항을 정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서
자, 이 마하 음속에 도전하는 자동차는 언제부터 등장했냐 하면 80년대 이후부터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엔진, 자동차 엔진으로서 최고 시속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이게 도로상이 아닙니다. 최고 시속이라는 것은 어디서 시험을 하느냐, 테스트를 하냐면 물 마른 넓은 호수나 딱딱한 그 비행장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 미국에서는 주로 솔트레이크, 딱딱한 그 호수 바닥이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서 시험을 하는데 70년대 말까지는 해도 자동차 엔진으로서 최고 낼 수 있는 속도가 670km였습니다. 시속. 자, 이것 가지고는 음속을 돌파 못해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로켓하고 제트 엔진하고 미사일입니다. 1983년 리차드 노블이라는 영국 그 사람은 이 사람은 속도 내기에 굉장히 도가 투환한 분인데 스러스트 2호라는 최고 시속 1019km까지 이 차를 만들어 스러스트 2호로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또 도전한 차가 1986년에 등장해요. 미국의 로켓 엔진을 단 버드와이저라는 차가 등장을 해가지고 당시 허리우드 스탠트맨이었던 할 리드함이 운전을 해가지고 이날 운전을 하는 그날 시승식 하는 날 이 리드함의 친구 폴 뉴만까지 나와서 축하를 해주고 성공을 빌었던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만은 이 버드와이저 로켓카 버드와이저가 1183km를 기록을 해가지고 드디어 음속에 접근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 돌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10여 년간 공백이 있다가 1998년에 영국에서 슈퍼소닉 초음속 자동차가 등장을 합니다. 역시 처음에 1000km를 돌파했던 리차드 노블 이 사람의 이제 후원을 해가지고 며칠 영국의 재벌가들 모여서 차를 만들었는데 이 슈퍼소닉 2는 롤스로이스에 만든 비행기 제트 엔진 2기를 장착을 합니다. 2기를 장착해가지고 드디어 98년에 최고로 기록된 게 시속 1115km. 그런데 음속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에 계속 시험해가지고 개선하고 해가지고 드디어 2000년에 가을에 역시 미국 살트레이크에서 시속 1230km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마하 1이 1224km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km를 더 기록을 세운 거죠. 이렇게 해서 마하 1 음속을 돌파한 자동차가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지금 이 기록 갱신에 자동차 최고 기록 갱신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마하 2에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 2, 3년 후면 마하 2를 또 돌파할 그런 자동차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자동차는 너무나 개발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몇 천만, 약간 10억 달러 조금 덜 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이 슈퍼소닉 개발하는데 이렇게 해서 인간은 타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자동차 가지고 지구상에서 이 자동차가 낼 수 있는 한없는 기록 여기서 한없이 도전하고 있다는 것 재미있는 그런 또 자동차 세계죠. 눈이 잘 안 보이거나 또 병이 나서 앞을 잘 분간할 수 없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마찬가지로 자동차 야간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목숨 그리고 운전을 보호해주는 게 바로 헤드라이트입니다. 저는 종종 헤드라이트 하나가 나가도 끌고 다니는 차를 봅니다. 참 답답하더군요. 야간에 특히 헤드라이트 나가면 우리 운전도 할 수 없습니다. 사고하고 직결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이 백주 대낮에 특히 상용차들이 이런 게 많습니다. 뒤에 따라가다가 그 브레이크등, 그 다음에 방향 지시등이 들어오는데도 멀리서 보면 표시가 안 나는 게 있어요. 전부 흙, 오물이 덮고 씌워가지고 그것 좀 씻어서 다니시면 안 됩니까? 뒤에 바짝 따라가다가 이게 브레이크등 못 보고 방향 지시등 못 보면 사고에 연결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내 눈도 보호하지 말고 자동차의 눈, 헤드라이트도 잘 내 눈 같이 보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